아니 이게 뭔 소리야? 친구야, 너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한 은퇴한 남자의 기가 막힌 이야기 들어보시겠어요? 시청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본 이야기는 허구입니다. 실제 인물, 기관, 사건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은퇴한 지 5해째, 박도윤은 도시 외곽의 조용한 마을에서 혼자 지내고 있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차를 끓이고 낡은 라디오를 켜는 일이 하루의 질서처럼 이어졌다. 아내는 오래전 세상을 떠났고 아들은 멀리 해외에서 살고 있었다. 남은 건 텅 빈 집과 몇 권의 책, 그리고 평생 지켜온 단정한 마음뿐이었다. 그날도 라디오에서 들려오는 낡은 음악을 들으며 차를 따르고 있을 때 전화벨이 울렸다. 화면에 뜬 이름 정혜수. 젊은 시절 같은 회사에서 일했던 친구. 세월이 흘러도 마음속에서 늘 가장 믿을 만한 사람으로 남아있던 인물이었다. 도윤아, 잘 지내지? 그의 목소리는 익숙했다. 조용한 어조 속에 묘하게 급한 숨결이 섞여 있었다. 오랜만에 연락에 반가움이 밀려왔지만 그 말끝 어딘가엔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 스며 있었다. 며칠 뒤 두 사람은 마을 근처 찻집에서 만났다. 늦은 오후 창가로 스며드는 햇살이 가게 안을 부드럽게 감싸고 있었다. 해수는 예전보다 야위어 있었고 양복 소매는 구겨져 있었다. 형, 요즘 부동산 일 좀 도와주는데 서류 하나에 형 이름이 잠깐 필요해. 보증인으로만 들어가면 돼. 돈이 오가는 건 전혀 아니야. 그의 말투는 익숙했다. 언제나 능청스러우면서도 사람을 안심시키는 목소리였다. 도윤은 잠시 망설였지만 오랜 세월의 신뢰가 그의 판단을 누그러뜨렸다. 서류를 펼친 순간 자신의 이름이 이미 인쇄된 도장란이 눈에 들어왔다. 묘한 이질감이 손끝을 스쳤지만 혜수의 웃음에 마음이 풀렸다. 내가 언제 너 의심한 적 있냐? 그는 그렇게 말하며 펜을 들었다. 사각거리는 펜 끝의 소리가 조용한 찻집 안을 가득 채웠다. 그날의 서명이 인생을 갈라놓을 줄은 그 누구도 몰랐다. 며칠 후부터 낯선 전화가 걸려오기 시작했다. 대표님, 대출 확인건으로 연락드렸습니다. 납입일이 지났습니다. 도윤은 처음엔 잘못 걸린 전화라 생각했지만 전화는 멈추지 않았다. 그는 혜수에게 연락했다. 요즘 이상한 전화가 자꾸 와. 서류 때문이야? 아니야. 단순한 시스템 오류야. 며칠만 기다리면 괜찮아질 거야. 혜수의 대답은 짧고 빠르게 끝났다. 그날 이후 우편함엔 대표 박도윤 귀하라 적힌 등기우편이 수북이 쌓였다. 봉투를 뜯을 때마다 손끝이 떨렸다. 거래 내역서, 이자 납입 안내문, 채권 확인서 모두 그의 이름으로 발행되어 있었다. 전화는 점점 늘었고 혜수는 더 이상 연락이 닿지 않았다. 그의 일상은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낯선 그림자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가고 있었다. 며칠 뒤 문 앞에 낯선 남자가 찾아왔다. 검은 양복에 무표정한 얼굴, 손엔 두꺼운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다. 박도윤 씨 맞으시죠? 출석 관련 안내입니다. 그는 얼떨결에 서류를 받았다. 눈앞에 조사 대상자라는 글자가 선명히 찍혀 있었다. 도시 외곽의 한 수사기관. 차가운 형광등 불빛 아래 조사관 한 명이 마주 앉아 있었다. 요즘 이런 사건 많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정리해 드릴게요. 조사관의 목소리는 이상하리만큼 부드러웠다. 도윤은 안도하면서도 묘한 불편함을 느꼈다. 질문은 피상적이었고 서류 확인도 대충 넘어갔다. 그는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지만 이미 그 안도감이 불안을 덮어버리고 있었다. 며칠 후 도윤은 공범 의심 대상이라는 통보서를 받았다. 서류 한 장이 그의 삶을 단숨에 뒤집고 있었다.
며칠이 지나 마을 식료품점 앞 게시판에 붙은 신문 한 장이 그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다. 부동산 명의 거래 혐의 수사 확대. 흐릿한 사진 속 인물. 그는 틀림없이 정혜수였다. 그리고 그 옆에 서 있던 인물. 도윤을 조사하던 바로 그 조사관이었다. 순간 그의 손에서 신문이 미끄러졌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 종이를 흩날렸고 그는 오랫동안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다. 그날 밤 도윤은 집안의 서류함을 열었다. 모든 문서를 꺼내 한 장씩 살폈다. 잉크 자국, 날짜, 도장, 서명 하나하나가 이제는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왔다. 손끝에 닿은 잉크의 차가움이 그의 심장을 서서히 죄어왔다. 내가 믿은 건 사람인가 아니면 착각이었나? 그의 시선이 멈춘 곳엔 그날 찻집에서 썼던 펜이 있었다. 잉크가 말라붙은 펜촉을 바라보며 도윤은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창밖으로 첫눈이 내리고 있었다. 희미한 조명이 책상 위를 비추며 그의 어깨에 고요한 그림자를 드리웠다. 그 그림자 속에서 그는 아주 천천히 무언가를 결심하고 있었다. 첫눈이 내린 그 다음 주 도윤은 아침부터 낯선 소리를 들었다. 집 앞 도로에 멈춘 검은 차량 2대, 남자 셋이 내려 문을 두드렸다. 압류 집행입니다. 서류 확인하시죠. 그들은 단정했지만 한치의 온기도 없었다. 그가 평생 모은 집과 땅이 한순간 채무자 재산이라는 붉은 도장 아래 묶였다. 그는 무너지는 목소리로 물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대표님 명의의 회사가 부도 처리됐습니다. 대표님이라는 단어가 그의 귀에 낯선 이물처럼 남았다. 자신이 언제 회사를 가졌다는 건지 그 누구도 설명해 주지 않았다. 그날 밤 그는 집안의 불을 모두 끄고 텅 빈 거실 한가운데 앉아 있었다. 책상 위엔 낯선 봉투들이 겹겹이 쌓여 있었고 모든 종이에는 그의 이름이 찍혀 있었다. 이름은 같았지만 그 속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며칠 뒤 그는 다시 수사기관으로 불려갔다. 예전과 달리 방 안 공기가 묘하게 무거웠다. 조사관의 눈빛엔 호의가 사라져 있었다. 박도윤 씨, 이건 단순한 피해가 아닙니다. 자금 이동 기록을 보면 당신도 관련돼 있어요. 도윤은 할 말을 잃었다. 그건 제가 한 게 아닙니다. 그 모든 건 정혜수가. 그가 말을 잇기도 전에 조사관은 차가운 눈으로 웃었다. 정혜수요? 그분은 이미 행방불명입니다. 짧은 정적이 흘렀다. 조사관의 입가엔 묘한 비웃음이 번졌다. 그 표정 속에 설명할 수 없는 낯선 냉기가 느껴졌다. 조사가 끝난 뒤 복도에 나왔을 때 도윤은 유리창 너머에서 그 조사관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거는 모습을 보았다. 예, 처리됐습니다. 그대로 진행하죠. 그 짧은 한마디가 도윤의 가슴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도윤은 변호사를 찾아갔다. 작은 사무실, 젊은 변호사는 서류를 훑어보며 고개를 저었다. 서명과 인감이 실제로 박 선생님 것이라면 입증이 쉽지 않습니다. 특히 상대가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면 더 어렵죠.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증거를 찾으셔야죠. 직접 서명하지 않았다는 증거, 서류 조작의 흔적 그런 게 있어야 합니다. 변호사의 말이 멀게 들렸다. 문을 나서는 그의 발걸음은 무겁게 내려앉았다. 거리엔 겨울 햇살이 희미하게 깔려 있었고 사람들은 각자의 길로 바쁘게 흘러가고 있었다. 세상은 그대로였지만 그 속에서 도윤만은 완전히 다른 곳에 서 있는 듯했다. 그날 밤 그는 집 앞 골목에서 낯선 시선을 느꼈다. 어두운 길 끝에 누군가 서 있었다. 모자를 눌러 쓴 남자가 조용히 휴대폰을 귀에 대고 있었다. 잠시 후 차가 움직였고 그의 시선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다음 날 그는 해수의 흔적을 찾아 나섰다. 전화는 꺼져 있었고 주소지엔 퇴거 완료라는 붉은 딱지만 붙어 있었다. 이웃들은 모두 고개를 저었다. 그분 몇 주 전에 큰 짐 실고 떠났어요. 버려진 우편함 안엔 찢어진 영수증과 폐업 신고서 한 장이 구겨져 있었다. 그 서류엔 정혜수 대표라는 이름이 또렷했다. 도윤은 한참을 바라보다가 그 종이를 조심스레 주머니에 넣었다. 돌아오는 길 버스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마치 남의 얼굴처럼 낯설었다. 그가 믿었던 세상, 함께 웃던 친구, 그리고 자신이 지켜왔다고 믿었던 명예. 그 모든 것이 종이 한 장으로 무너져 있었다. 신오균열의 순간. 며칠 뒤 그는 우연히 들른 카페에서 두 사람의 대화를 듣게 된다. 이 일은 조용히 처리됐다고 했잖아. 그 익숙한 목소리, 도윤은 몸을 굳혔다. 조심스레 돌아본 자리엔 해수와 그 조사관이 앉아 있었다. 그들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 노인 아직도 모르겠지. 서류는 다 정리했어. 지금쯤 집까지 넘어갔을 거야. 순간 도윤의 손끝이 떨렸다. 그는 의자를 밀고 자리에서 일어섰지만 그들을 향해 나아가진 못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가며 온몸이 굳어버렸다. 밖으로 나온 그는 찬바람을 그대로 맞았다. 손에 쥔 커피잔이 미세하게 흔들렸고 입술 끝에선 미처 삼키지 못한 숨이 흘러나왔다. 그때 그가 처음으로 느꼈다. 이건 단순한 사기가 아니라 누군가 짜놓은 거대한 그림자라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그 안에서 가장 쉽게 쓰이고 버려질 인물이었다는 것을. 그날 밤 그는 서류를 펼쳐놓고 오래된 공책을 꺼냈다. 페이지 한 장에 조용히 적기 시작했다. 모든 것은 서명에서 시작되었다. 글씨가 흔들리며 번져갔다. 그 문장은 마치 다짐처럼, 한 사람의 싸움이 시작되는 신호처럼 남아 있었다. 겨울 공기가 맑고 차가운 날이었다. 박도윤은 현관 앞에 붙은 하얀 종이를 한참 동안 바라보고 있었다. 퇴거 명령서라는 붉은 글씨가 시선을 잡았다. 집이 채권자 소유로 넘어갔다는 안내문에는 낯선 법무법인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도윤은 그 종이를 떼어들고 거실로 돌아왔다. 익숙한 공간이 순식간에 낯설게 느껴졌다. 오랫동안 정리하지 못한 책상 위엔 우편물 더미가 엉켜 있었고 서류 사이로 바람이 스며들며 종이들이 흔들리고 있었다. 그가 살아온 모든 흔적이 이젠 누군가의 압류 대상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손끝이 떨려 봉투 하나를 집어들었다. 채권 압류 통지. 그 아래엔 자신이 서명한 문서의 사본이 붙어 있었다. 그 서류엔 자신이 대표로 등재된 회사명이 또렷하게 찍혀 있었다. 그의 이름 그리고 해수의 서명이 나란히 놓여 있었다. 이건 내가 한 게 아니야. 그의 입에서 낮은 탄식이 흘렀다. 그날 이후로 세상은 그를 피해갔다. 은행 계좌는 정지됐고 통신사에선 계약이 끊겼다. 더 이상 박도윤이라는 이름은 신용을 가지지 못한 존재가 되어 있었다. 밤이 깊어지자 그는 모든 불을 끄고 서류를 하나하나 펼쳐보았다. 잉크가 굳은 문서마다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알 수 없는 흔적이 남아 있었다. 그의 인생이 종이 위에서 조용히 조작되어 있었고 그는 그 사실을 이제야 깨닫고 있었다. 그때 책상 아래 먼지 낀 상자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봉투엔 거래 보관용이라 적혀 있었고 안에는 복사된 계약서 몇 장이 들어 있었다. 거래계약 도윤개발. 그 서류엔 낯익은 도장이 찍혀 있었지만 날짜는 그가 서명한 날보다 한 달 전으로 되어 있었다. 그의 손끝이 식어갔다. 내가 언제 이런 걸 서명했지? 머릿속이 하얘지며 손에서 종이가 떨어졌다.
그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창밖에선 눈이 내리고 있었고 눈송이가 유리창에 부딪혀 천천히 녹아내리고 있었다. 그날 이후 도윤은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다. 새벽마다 스탠드 불빛 아래서 서류를 들여다보며 잉크 번짐과 서명 곡선을 비교했다. 모양은 비슷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필체가 흔들려 있었다. 잉크의 색감도 종이의 질감도 달랐다. 누군가 정교하게 복사해 만든 완벽한 모조품이었다. 그는 오래된 노트북을 꺼내 검색을 시작했다. 명의도용, 서류 위조, 사기 공모, 그런 단어들이 화면에 끝없이 쏟아졌다. 새벽 2시, 눈은 충혈됐고 손끝은 차가웠다. 그러나 그의 시선은 그 화면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며칠을 그렇게 보낸 끝에 혜수가 운영하던 회사 중 하나의 등록 주소를 찾아냈다. 성암빌딩 3층 문서보관창고. 그 건물은 이미 폐업 처리된 곳이었지만 공시 기록엔 보관 중이라 표시돼 있었다. 그는 그 문장을 몇 번이고 읽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그곳으로 가야겠다고 마음을 정했다. 밤 11시가 조금 넘은 시간, 도윤은 낡은 외투에 마스크를 쓰고 버스를 탔다. 도시 외곽의 빛은 희미했고 골목마다 겨울 안개가 낮게 깔려 있었다. 성암빌딩이라 적힌 건물은 예전 창고였던 곳처럼 허름했다. 벽면엔 오래된 포스터가 찢겨 붙어 있었고 입구 옆엔 고장난 가로등이 깜빡거리고 있었다. 문은 잠겨 있었지만 옆쪽 창문이 반쯤 열려 있었다. 그는 숨을 고르고 조심스레 몸을 밀어 넣었다. 안은 어둡고 냄새가 났다. 오래된 먼지 냄새와 종이 타는 냄새가 뒤섞여 있었다. 벽에는 거래 내역이 빼곡히 붙은 차트들이 걸려 있었다. 보증인 명단, 서류 처리 현황, 그런 제목들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그는 손전등을 비춰한 상자를 열었다. 폐기 예정이라 적힌 폴더가 쌓여 있었고 안에는 여러 사람의 이름이 적힌 계약서가 들어 있었다. 서명란에는 모두 노년층의 이름이 빼곡했다. 그는 숨을 삼켰다. 이 사람들 나처럼. 목소리가 작게 떨렸다. 그 순간 뒷문 쪽에서 금속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누군가 들어오는 소리였다. 그는 급히 어둠 속에 몸을 숨겼다. 손전등 불빛이 벽을 훑었다. 남자의 목소리가 낮게 들렸다. 내일까지 이 박스 전부 옮기라고 했잖아. 그는 숨을 죽였다. 심장이 귀 옆에서 울릴 정도로 요동쳤다. 발소리가 멀어질 때까지 한참을 그대로 웅크리고 있었다. 모든 소리가 멈추자 그는 떨리는 손으로 한 폴더를 품에 넣었다. 그 폴더에는 붉은 스탬프 하나가 찍혀 있었다. 계약 원본 내부 승인. 그는 그 문구를 본 순간 자신이 찾던 실마리가 여기 있다는 걸 느꼈다. 다음 날 그는 도심의 복사점으로 향했다. 낡은 서류를 조심스럽게 스캔하며 그 화면 속에 찍힌 한 줄의 이름을 확대했다. 내부 승인자 이땡땡. 그는 순간 숨을 멈췄다. 그 이름은 바로 그를 조사하던 담당자와 동일했다. 손끝이 식어가며 몸속 어딘가에서 분노가 서서히 올라왔다. 그동안 자신을 의심하던 눈빛, 태연한 미소, 조사실의 형광등 아래서 들리던 그 말투. 모든 것이 연극이었다. 그는 의자에 앉은 채 한참 동안 고개를 떨구고 있었다. 창문 밖으로는 퇴근 시간에 불빛이 번져 있었지만 그 빛조차 차갑게 느껴졌다. 이건 우연이 아니야. 그의 머릿속에서 퍼즐이 하나씩 맞춰졌다. 혜수와 담당자, 그리고 문서 속의 명의자들. 모두 같은 흐름 속에 엮여 있었다. 그는 조용히 USB에 파일을 저장했다. 그리고 노트 한 귀퉁이에 글을 적었다. 조사 담당자 혜수 연계, 내부 거래 흔적 확인, 증거 확보 완료. 며칠이 지났다.
집도 직장도 이름도 잃은 채 그에게 남은 것은 단 하나의 USB뿐이었다. 작은 메모리 안에는 그가 견뎌온 시간의 증거가 모두 담겨 있었다. 밤이 찾아오면 그는 습관처럼 창문을 열었다. 겨울바람이 차갑게 스며들었지만 그 바람 속에서 오히려 숨을 쉬고 있었다.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이걸 세상에 내놓는다면 내 인생은 완전히 끝날 수도 있겠지. 그러나 한편으론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이 세상은 또 다른 노인을 삼켜버리겠지. 그 두 생각이 엇갈리며 가슴이 무겁게 흔들렸다. 그는 오래된 공책을 꺼냈다.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그의 삶이 한 줄씩 정리되어 있었다. 나는 평생 남의 서류를 믿으며 살았다. 그런데 결국 내 이름이 가장 위험한 서류가 되었구나. 그 문장을 쓰며 그는 잠시 웃었다. 슬픔과 체념이 섞인 웃음이었다. 이튿날 새벽 그는 조심스레 옷을 챙겨 입었다. 주머니에는 작은 봉투가 들어 있었다. 그 안엔 USB와 손글씨 메모 한 장이 함께 들어 있었다. 진실은 종이보다 오래 남는다. 버스 창가에 앉아 그는 천천히 지나가는 도시를 바라보았다. 가로등 아래로 눈발이 흩날리고 길 위엔 출근을 서두르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었다. 그 속에서 자신이 얼마나 작고 희미한 존재인지 느껴졌지만 그는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했다. 우체국 문이 열리는 시간, 그는 가장 먼저 창구로 향했다. 직원에게 봉투를 건네며 말했다. 특급으로 이곳으로 부탁합니다. 봉투에는 시민제보센터라는 주소가 적혀 있었다. 직원이 봉투를 접수함에 넣자 도윤의 손끝이 천천히 떨렸다. 이제 되었다. 그는 고개를 숙이며 창구 유리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한때는 순박했던 그 얼굴이 이제는 어딘가 단단하게 굳어 있었다. 세상이 무너졌지만 그 안에서 그는 자신을 지켜냈다. 밖으로 나왔을 때 하늘은 이미 새벽빛으로 물들고 있었다. 눈발은 그치고 공기엔 맑은 냄새가 떠돌았다. 그는 잠시 걸음을 멈춰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희미한 구름 사이로 한 줄기 햇살이 비치고 있었다. 그 빛 아래서 그는 속삭이듯 중얼거렸다. 이제 시작이야. 그리고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그의 발자국이 눈 위에 깊게 찍히며 이어졌다. 그 길의 끝이 어디로 향할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 발자국엔 두려움이 아닌 묵직한 평온이 스며 있었다. 그날 아침 하늘은 묘하게 밝았다. 눈이 그치고 난 뒤에 공기는 투명했고 도시의 소음조차 멀게 느껴졌다. 박도윤은 전날 맡긴 봉투가 어떻게 될지 몰랐다. 단지 마음 한켠에 이제는 나의 일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조용히 자리했다. 며칠 동안 그는 집도 없이 지인에게 빌린 원룸에서 지냈다. 전화는 오지 않았고 세상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돌아가고 있었다. 그는 매일 창문가에 앉아 신문과 라디오를 번갈아 보았다. 하지만 아무런 소식도 들려오지 않았다. 그리고 일주일쯤 지난 어느 날 라디오 뉴스의 한 문장이 그의 귀를 붙잡았다. 한민간 제보로 인해 지방 행정 담당자의 문서 조작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순간 그의 손에서 컵이 떨어졌다. 찬물이 흘러내리며 바닥에 번졌다. 앵커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현재 관련 기관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며 피해 사실이 드러날 경우 법적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도윤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창문 밖으론 겨울 햇살이 비치고 있었고 그 빛이 그의 어깨 위에 고요히 내려앉았다. 그는 아주 천천히 눈을 감았다. 이제 세상이 조금은 들을 준비가 된 걸까? 그 소식이 나온 후 마을 사람들의 태도는 조금씩 달라졌다. 그동안 눈길조차 주지 않던 이웃이 그의 앞을 지나며 짧게 인사를 건넸다.
뉴스 봤어요, 선생님. 그 짧은 한마디가 묘하게 따뜻했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다. 며칠 뒤 낯선 차량이 원룸 앞에 멈춰섰다. 창밖으로 두 남자가 내렸다. 그들은 아무 말 없이 주변을 둘러보았다. 도윤은 커튼 사이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심장은 다시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밤이 되자 문 밑으로 종이 한 장이 밀려 들어왔다. 조용히 지내시죠. 불필요한 말은 서로에게 좋지 않습니다. 그 문장은 위협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도윤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다. 이제 그는 두려움보다 진실에 가까운 곳에 있었고 그 거리감이 오히려 그를 단단하게 만들어주고 있었다. 그는 조용히 종이를 접어 서랍 안에 넣었다. 그리고 창문을 열었다. 겨울밤의 공기가 싸늘하게 스며들었다. 두려움도 언젠가 사라지겠지. 그의 목소리가 허공에 흩어졌다. 며칠 뒤 도윤은 공식 절차를 위한 진술 요청서를 받았다. 그는 오래된 외투를 입고 도심으로 향했다. 건물 복도 끝에 회의실, 그곳엔 몇 명의 조사 인원과 기록 담당자가 앉아 있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 앉았다. 탁자 위에는 익숙한 서류들이 정리되어 있었고 그 가운데 자신이 처음 서명했던 문서가 놓여 있었다. 한 인물이 그를 향해 말했다. 박 선생님, 당시 이 서류에 서명하신 경위가 맞습니까? 그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저는 그날 이런 서류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제 앞에서 설명을 해준 사람은 정혜수였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묘하게 바뀌었다. 기록관이 펜을 멈추었고 조사관 중 한 명이 서류를 다른 쪽과 맞대어 보았다. 잉크 패턴 불일치, 서명 중복 흔적이라는 메모가 조용히 오갔다. 그는 조용히 덧붙였다. 그때 조사 담당자가 지금 그 이름으로 여기에 있던 분이었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회의실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누군가의 시선이 그를 향해 멈춰 있었다. 짧은 정적 후 누군가 고개를 끄덕였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말은 짧았지만 그 안엔 묘한 무게가 실려 있었다. 도윤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형광등 불빛이 그의 손등을 비추었다. 그 손은 세월에 지쳐 있었지만 어딘가 평온하게 떨림을 멈추고 있었다. 그로부터 한 달이 흘렀다. 신문 일면에는 민간 제보로 내부 부패 드러나라는 제목이 실려 있었다. 작은 사진 하나가 함께 실렸지만 그 속의 인물들은 이름만으로 대체되어 있었다. 모 수사 담당자 어씨, 민간 협력업체 대표 B씨. 그는 사진을 오래 바라보았다. 익숙한 얼굴은 흐릿하게 가려져 있었지만 그 표정과 실루엣만으로도 누군지 알아볼 수 있었다. 그 사람들 해수, 그리고 그 조사관. 그의 손끝이 천천히 떨렸다. 분노가 아니라 묘한 슬픔이 밀려왔다. 그토록 믿었던 사람의 얼굴을 신문 속에서 다시 보게 될 줄은 몰랐다. 그날 오후 그는 그 신문을 접어 마루 밑 서류함에 넣었다. 더 이상 그 이름들을 붙잡고 싶지 않았다. 그가 원한 건 복수가 아니라 그저 진실이 제자리를 찾는 일이었으니까. 창밖에선 비가 내리고 있었다. 지붕을 두드리는 빗소리가 잔잔히 번졌다. 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잠시 눈을 감았다. 이제 조금은 편해져도 되겠지. 그 말이 입술 끝에서 흘러나왔다. 시간은 흘러 겨울이 지나고 봄이 찾아왔다. 도윤은 오래된 집을 정리해 마을 외곽의 작은 임대주택으로 옮겼다. 텃밭이 딸린 집이었다. 낡았지만 햇살이 잘 드는 곳, 그에겐 충분히 평화로운 공간이었다. 그는 매일 아침마다 차를 끓이고 마당에 나가 흙을 고르고 씨앗을 뿌렸다. 손끝에 흙이 묻을 때마다 묘하게 마음이 가벼워졌다. 삶이란 게 어쩌면 무너진 자리 위에 다시 흙을 덮는 일일지도 몰랐다.
어느 날 우편함에 봉투 하나가 도착했다. 공익 제보자 보호 결과 통보. 그 안에는 간단한 문장 한 줄이 적혀 있었다. 귀하의 제보로 인해 내부 부정행위가 적발되었음을 알립니다.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그는 한참 동안 그 종이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미소를 지었다. 그 문장은 어떤 보상보다 깊은 울림으로 다가왔다. 그는 종이를 접어 책갈피 사이에 끼워 넣었다. 마치 오래된 책 속에 새로운 봄을 숨겨두는 것처럼. 그날 저녁 그는 오랜만에 해가 지는 풍경을 바라보았다. 하늘이 붉게 물들며 집 근처 산등성이가 서서히 어둠 속으로 스며들고 있었다. 그의 눈가엔 미세한 빛이 반짝였다. 그건 눈물이라기보다 마음의 먼지가 빛을 만난 순간처럼 보였다.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서류는 사람을 속였지만 사람의 마음까진 지우지 못했구나. 바람이 지나가며 텃밭의 흙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그 향기 속에서 그는 오래전의 자신과 마주하는 듯했다. 아무것도 몰랐던 평범한 시절의 자신, 그리고 모든 걸 잃고도 끝내 인간다움을 지켜낸 지금의 자신. 어쩌면 그것이 삶의 결론일지도 몰랐다. 진실이란 완벽히 드러나는 순간보다 그걸 믿고 버텨낸 시간 속에서 더 깊게 남는다는 것. 밤이 내려앉자 그는 조용히 불을 끄고 창가에 앉았다. 어둠 속에서도 밖에 봄바람이 살짝 스며들고 있었다. 그 바람이 얼굴을 스치며 마치 오래된 친구의 손길처럼 따뜻하게 느껴졌다. 그는 눈을 감고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이제 더 이상 증오도 두려움도 없었다. 남은 건 고요와 평온, 그리고 자신이 선택한 진심뿐이었다. 창밖으로 봄비가 내리고 있었다. 그 빗소리 속에서 그는 조용히 속삭였다. 모든 진실은 결국 사람의 손을 통해 다시 피어나는 법이야. 그리고 그의 호흡은 한결 고요해지고 있었다. 그 고요는 두려움이 아닌 긴 싸움 끝에 찾아온 평화의 온도처럼 느껴지고 있었다. 그렇게 한 사람의 삶은 조용히 제자리를 되찾고 있었다. 세상은 여전히 거칠었지만 그의 마음 안엔 작은 봄이 피어나고 있었다.